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지의 원진과 파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도표를 보시면은 둥그렇게 원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에 우리가 만든 12지지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북쪽에 자가 있고 맨 밑에 정남쪽에 O가 있습니다. 이 위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도표상에서 보시듯이 자와 미를 연결하시고 축과 O를 연결하시면 원의 중앙에 고속도로가 하나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미와 축오가 원진인데, 원진이라 하는 것은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통 우리 인간들은 모든 잘잘못을 또는 내 마음의 변화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고 남을 원망하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어떠한 사람은 또 미웠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관점에서 생기듯이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표현이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옛날에 신라시대 원효 대사께서 당나라로 득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를 한 사람 데리고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주 벌판에서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됐어요. 그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한참 잠을 자다가 하도 목이 말라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우물에 가서 바가지로 우물물을 떠서 마셨더니 이 세상에서 자기가 태어난 이후로 그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놓고 보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옆에 해골바가지에 고였던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골바가지 물을 내가 마셨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야 어젯밤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물을 전부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 원효대사께서 득도를 하게 된 거죠.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맛있는 것이나 또는 그것을 토해냈던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는 걸 알고 다시 뒤돌아서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원효대사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내가 낳은 자식이 똥을 싸게 되면은 그 똥을 다 치우고도 또 나머지 식사를 다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집의 어린애나 조카가 와서 똥을 싸게 되면은 단맛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애들 똥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내 마음 속에서 생기는 그러한 감정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원진이라는 것은 사주 팔자 내에 예를 들면 잠이라는 두 글자가 있거나 추고라는 두 글자가 있을 때, 또 나머지 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지금 선으로 이어진 글자가 두 글자가 있을 때 내 마음 속에서 수시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인격 수양을 해서 모든 사물을 보는 또는 내 감정을 조절하고 완화시키는 그런 인격 수양을 갖추게 되면은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 남과 다투지 않고 항상 내 마음이 안정이 됐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행복하게 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도표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지금 선이 이어진 부분을 보면은 자미와 축오가 중앙에 도로가 나 있는 셈이 되고요. 다시 인유와 묘신을 보시면 인유와 묘신이
중앙에 고속도로가 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해와 사수를 보시면 그것도 중앙에 고속도로가 난 것과 같기 때문에 12지지 중에서 이 두 글자씩 사주팔자에 들어있으면 이것은 원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진이 있는 앞으로 이제 사주팔자 구성을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배워서 여러분들 사주를 보셨을 때 이러한 원진이 있으면 내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것을 자제하게 되면은 곧 그것이 인격 수양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진에 대해서 두 글자씩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자미원진, 추고원진, 인유원진, 묘신원진, 진해원진, 사술원진, 이상 6개 그룹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워두시면 다음에 사주팔자 풀이에 있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다음은 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는 깨트릴 파자입니다. 부딪히고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시면은 마름모꼴로 되어 있는데 끝부분이 전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항상 위에 부분에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좌측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축이 위에 나와 있는데 좌가 선이 이어진 걸 보면은 좌유가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축과 진이 이어져 있고 인과 해, 또 묘, 사신, 미술 이렇게 6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파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림이 나오면 항상 위에 나와 있는 두 개 중에서 좌측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도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역학을 많이 공부하시게 되면은 또 이것을 유용하게 우리가 응용하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인해와 사신을 보세요. 인해와 사신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지지의 합에서 나온 공식입니다. 그래서 인해와 사신은 합도 되고 파도 되므로 다른 합보다는 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못한 것이고 또 다른 파보다는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천간의 합의 공식만 배웠는데 앞으로 천간의 충의 공식을 배우겠죠. 그런데 지지에서는 벌써 합이라는 공식을 배웠고 또 충이라는 공식을 배웠고 그리고 방금 배웠던 원진과 또 여기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얼굴로 생각하시면 지지는 마음이 되고 천간이 하늘이라고 한다면 지지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변화 이치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눈이 온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또는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맑다거나 한눈으로 볼 수 있지만 지지라는 것은 땅속입니다. 땅속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또 사람으로 말하면 하늘이라는 것은 얼굴이고 땅이라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얼굴에서는 그 사람이 화가 나 있다거나 기분이 좋다거나 이러한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는 오히려 변화가 더 심하고 자주 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서 이러한 공식도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외워주세요. 자유파, 축진파, 인해파, 묘파, 사신파,
미술파 이상이니까 자주 그림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해자는 해로울 해자입니다. 이것이 사주팔자 지지에 두 글자가 있으면 해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운데 두 개의 선이 좀 길고 가쪽으로 좌우로 좀 적고 아주 그 가쪽으로 나가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좌와 축이 위로 올라가 있는데 왼쪽에 좌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12지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라인이 이어져 있는 것, 자미와 추고 이러한 것들이 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배우셨던 원진에서 보시면은 자미와 추고는 원진도 되고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더 중요하냐? 해보다는 원진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해도 되겠지만 원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항상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또 역학을 많이 공부하시게 되면 이러한 공식을 또 응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주시면은 나중에라도 금방 알아낼 수 있죠. 제가 산책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미해, 추고해, 인사해, 묘진해, 신해해, 유술해.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외우실 거 없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진은 좀 중요하지만 파와 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공식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공식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이 자연의 원리를 이 역학에 도입을 해서 비로소 이 역학의 명리학에 있어서 꽃을 피게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에서 이 그림에서 가운데 부분 말고 바깥 부분의 원의 상태를 잘 봐주세요. 우리가 배우는 이 학문은 목화토금수 오행입니다. 이 오행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필수 요소이고 또 지구의 공전 궤도상에서 지난번에 배웠던 목이라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되고 화는 여름이 되고 토는 장마철이 되고 금은 가을이 되고 수는 겨울이 됩니다. 이것은 지구의 공전 궤도상에 따라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나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므로 이 기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연의 이 섭리에 맞추어서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장마철에도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가꾸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또 겨울에는 우리가 3개월 동안 에너지 충전 시기로서 다음 농사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행은 바로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지구에서 보면은 바깥으로 목화 토금 수라는 이 별에 5개 별이 가장 우리 지구와 가깝게 위치해 있고 또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목화 토금수라는 5가지의 물질이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필수 요소이고 또 지구가 공전함에 있어서 이것은 온도의 변화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 우주는 모든 것이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목화 토금수 오행을 각각 음양으로 나누어서 여기에다 우리가 천간의 열자를 만들어서 써왔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목에는 갑이고 마이너스 목에는 을이고 플러스 화에는 병이요 마이너스 화는 정이고 이러한 식으로 열자를 지금 오행과 음양으로 나누어서 거기에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학문은 음양오행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자연의 이치에서 보면은 우선 목은 즉 나무는 불을 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생화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즉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바깥 부분에 보시면 나무가 불을 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을 피우려면 뗄감 즉 나무를 자꾸 우리가 떼줘야만 불이 꺼지지 않고 잘 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태초에 나무가 먼저 생겼는데 이 나무에서 나무끼리 마찰로 인해서 인위적인 불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불을 생한다. 요즘은 가스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 가스나 기름도 모두가 다 나무의 원료라고 볼 수 있죠. 그 기름의 원료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되고요. 다음에 화생토인데 이 불이라는 것은 토를 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이 토를 어떻게 생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지구 주위에 있는 모든 운석들이 모여서 하나의 폭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산도 되고 모든 땅이 지구의 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폭발 과정을 화로 봤을 때 화생토라고 볼 수 있죠. 요즘도 지구 곳곳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화산 폭발이 일어난 후에는 산의 모양이나 땅의 모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분출해서 그것이 흘러서 다시 식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산이 되고 땅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곧 화생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강원도에 화전민이 있습니다. 이 화전민들이 옥수수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옥수수 대를 밭에 말렸다가 그것을 마른 후에 불을 지르게 되면은 옥수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았으므로 그 땅은 이미 영양분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 대를 태워줬을 때 땅 속에서 땅 속에 있던 영양분을 다시 되돌려주는 결과가 돼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게 되면은 다시 그 옥수수가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화는 토를 생한다. 곧 화가 어머니라고 한다면 토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광물질은 흙 속에서 나오므로 결국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듯이 흙 속에서 나왔으니까 토가 어머니라고 한다면 금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생금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먹고 사는 물, 만물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곧 물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물 속에는 우리 인체에 이로운 광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이 광물질이 섞여 있지 않는 물을 마시면 곧 증류수를 마시게 되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고 또 오염된 중금속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으면은 이 물은 곧 죽은 물이 돼서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인체에 이로운 적당한 광물질이 곧 좋은 물을 만든다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금생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생수라는 것은 곧 금이 어머니라면 수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생목인데 나무라는 것은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머니라고 한다면 나무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무는 불을 생하고 불은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는 것. 곧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구가 반복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서 살다가 다시 죽고 또 다른 생명체가 태어나고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 우리 조상이 또 조상을 낳고 조상이 부모를 낳고 부모가 우리를 낳고 우리가 또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손자를 낳고 이렇게 해서 만물의 역사가 유지 존속되는 것은 곧 이 오행의 상생의 원리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계절로 보시면은 목은 봄이라고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나면 화는 여름이니까 곧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토, 즉 장마철이 되는 것이고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가을, 즉 금이 되고 금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되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이치는 곧 지구의 공전 궤도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똑같은 길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불규칙적인 것보다는 규칙적인 변화가 더 많으므로 이러한 생활 리듬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모든 여러분들의 자식을 키우는 문제나 또는 부부간의 문제나 이런 규칙적인 변화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생활의 지혜로 삼아서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있는 화살표를 보시면 나무는 토를 극한다. 목극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극토라는 것은 나무가 살기 위해서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흙 속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먹고 살므로 결과적으로 나무는 토를 극한다는 뜻입니다. 극이라는 것은 억제한다, 규제한다,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즉 나무가 남편이라고 한다면 토는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인 나무는 토를 억제하고 규제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목국토라는 것은 나무가 토를 괴롭힌다.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먹고 살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토는 나무에게 영양분과 수분을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mm의 비가 왔다고 했을 때 소나무 같은 좋은 나무들은 한 50mm 정도를 몸에 축적을 시킵니다.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전부 물을 머금어서 그 비를 머금어 가지고 조금씩 뿌리로 배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뿌리로 배설된 물이 이 그 산이라는 것은 주로 암석과 흙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흘러내려가서 산에 윤기를 줍니다. 여자분들이 얼굴에 화장을 했을 때는 윤기가 없기 때문에, 즉 물기가 없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는 게 거의 액체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굴에 바름으로 해서 피부에 윤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칠거칠했던 피부도 좀 윤기가 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산에는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비가 왔을 때 그것을 저장했다가 즉 산의 피부인 흙 속으로 이 물을 조금씩 배설을 하게 되면 그 물이 흘러서 산에 즉 우리 몸속의 피와 같은, 우리 몸속에는 피가 흘러서 동맥과 정맥으로 흘러가지고 이것이 온 몸을 돌므로 해서 하나의 길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가 일도 할 수 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피가 멈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죽게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 손가락 끝이 뱀에 물려 가지고 손가락을 동여맸을 때 그 끝부분은 피가 통하지 않으므로 오래 놔두게 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에서 이 나무에서 배설하는 물이 없으면은 곧 산의 피부가 썩어서 죽은 산이 되듯이 이 나무라는 것은 결국은 남편으로서 부인인 흙의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먹고 살지만 결국은 흙을 다시 살려주고 또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뿌리로 지탱을 해주고
또 자기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영양분을 섭취했으면은 가을에는 다시 열매를 맺고 나서는 낙엽을 떨어뜨려서 흙 속에서 빨아먹었던 영양분을 낙엽으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나무와 흙의 관계가 곧 부부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을 억제하고 규제하지만 남편이 자기 할 일을 훌륭하게 하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충실하다면 곧 이러한 나무의 역할을 하는 남편이 될 것이고, 만일 매일 노름이나 하고 돈이나 빌려오라고 구타를 하고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괴롭힌다면 이것은 곧 남편이 부인을 죽이는 것이지, 이것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나무와 토의 관계는 극한다는 것은 억제하고 규제하지만은 이것은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것이 됩니다. 또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수, 물수자를 다시 이 삼수변으로 고치면 삼수변 옆에 가을것자를 쓰면은 법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즉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는 얘기죠.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힘들이지 않고 흘러가고, 가다가 바위가 있으면은 그것을 뚫지 않고 돌아가고, 낭떠러지가 있으면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폭포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낭떠러지가 있으면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곧 물이 흘러가는 것은 곧 순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산다면은 아마 어려운 일은 별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물을 가두어서 그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수력발전소도 만들고 댐도 만들어서 농사에 여러 가지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토가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토국수가 되죠. 즉 여러분들이 댐에 가서 보시면은 댐 주위에 물을 가둬놓는 게 산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입구 쪽에는 제방을 쌓아서 수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토국수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국화의 관계를 보면은 화는 불인데 불이 나면은 우리가 물로서 그것을 끕니다. 그래서 수국화, 수는 물을 억제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안에서 보시면 특히 성질이 아주 급하신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아주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가슴을 치면서 냉수 한 그릇 떠와라 해서 냉수를 들이마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가슴에서 일어나는 불을 조금 가라앉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수국화가 되죠. 다음으로 화극금인데 화살표가 가는 방향을 보면은요, 금이라는 것은 오행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체입니다. 이 금이라는 오행을, 즉 물체를 우리가 화가 없으면, 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불로 녹여서 그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칼이나 기계나 자동차나 모든 것들을 만들어 쓰기 때문에 화극금의 이치가 됩니다. 만일 불이 없다고 한다면 광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계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극을 하는 것, 즉 화가 남편이라고 한다면 금은 부인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남편인 화의 불에 의해서 부인인 금은 자식을 낳고, 또 남편이 만일 출세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 부인은 영부인이 될 것이고, 이래서 남편으로 인해서 부인이 빛을 보게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광물질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나 칼이나 무슨 연장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극의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이면서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관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나무가 자라게 되면은 이 쇠로 만든, 금으로 만든 톱이나 도끼나 연장을 써서, 즉 금극목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 가구도 만들고 우리가 집도 짓고 여러 가지 유용하겠습니다. 또 도끼로 빠개서 그것을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해서 이 금극목의 관계는 결국은 금이 남편이라고 한다면 목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가 아주 극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갑을 극하는 것은 지금 금이 되어 있습니다. 금에는 플러스 금이 있고 마이너스 금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우셨듯이 큰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큰 나무인데 이 경이라는 플러스 금은 도끼에 해당이 되고 신이라는 마이너스 금은 금은 보석 또는 바늘이나 과일을 깎는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통나무를 경이라는 플러스 금인 도끼로 잘랐을 때 이것이 빠개지는 것이지, 신이라는 바늘이나 과일 칼로 잘랐다면은 나무에 상처만 나고 오히려 이 신이라는 과일 칼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음양의 이치이기 때문에 음양이 같은 것끼리는 극이 치열하고 음양이 다른 것끼리는 극이 반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이 갑을 극한다면 100%의 극이 되겠지만 신이 갑을 극한다면 이것은 50%의 극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남자를 때리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때리는 것은 맞는 남자 입장에서 좀 아프다는 그 개념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밑에 두 줄에 있는 거, 즉 갑이 무를 극하고 인정사정 없이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무가 임을 극하고 임이 병을 극하고, 즉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의 극이 아주 심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합에서 배운 것은, 합이라는 것은 음양이 달랐을 때 서로서로가 좋아한다, 그래서 결합한다 하는 것이 합이라고 그랬죠. 이 극이라는 것은 음양이 같은 것끼리가 극이 심합니다. 우리가 전기도 플러스끼리 또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만나게 하면 스파크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극의 현상입니다. 또 자석에 같은 N극을 이렇게 부딪히면 서로 배척을 하죠. 이것이 바로 극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외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고요. 이 공식이 아마 우리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도표를 보시면서 따라 하세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것이 바로 5가지가 오행의 상생의 원리이고요. 다음은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것이 오행의 상극의 원리입니다. 앞으로 중급반에 가시면은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공식이야말로 이 명리학에 도입을 해서 꽃을 피게 된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미리 여러분한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